예, 이렇게 이게 지금 BSD에 대한 건데도 불구하고요. 이 BCW하고 BCA 상태가 요 상태가 또 유지가 돼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워닝하고 어시스트라는 거죠. 이제 우리도 보시면 후진할 때요. 물체가 다가오면 자동 정차하는 기능 있잖아요. 그 기능까지 이제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워닝하고 어시스트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 이런 것들도 이제 눈에 익으셔서 되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후측방이 나갔을 경우에는요. 아까 지금 마스터 센서의 뭐 캘리브레이션 이상, 슬레이브 캘리브레이션 그죠? 그랬을 때 차종별로 약간 틀린데요. 지금 나오는 옆에 있는 차 있잖아요. 이 GN7 같은 경우요. 이 GN7 같은 경우에는 전방 레이더는 아까 했던 거랑 동일하게 하시면 되고요. 후측방은 얘는 조정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면 레이더가 이 차체에 장착되는 게 아니고요. 범퍼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종들이 몇 차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고장 코드를 절대 띄우지 않겠죠. 단 뭐냐면 범퍼를 얘를 갈았어요. 근데 도장을 하면서 이 안쪽 면에다가 페인팅이 묻어있다거나 뭐 이런 식의 소리는 이 레이더에서 내보내는 쪽에서 보면 간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이 많이 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감도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됐습니다. 얘도 지금 손으로 한번 만져보실래요? 약간 미지근하죠? 네, 미지근하죠. 이 방식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브라켓이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철로 되어 있는 그런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주로 EQ9 100라든가 이런 차종에서 이제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깨져나가는 쪽이 이쪽 브라켓이 여기 깨져나갑니다. 깨져나갑니다. 이런 부분은 이거는 브라켓이 따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런 방식. 전체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기준점을 잡는 것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스터와 슬레이브 센서 간에 이 기준점이 되는 게 뭐냐면 통신선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LKN이라든가 이런 거에 발생해서 여러분들이 파형 기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파형 기계가 없을 때는 반드시 이쪽에 뜯어서 패러드를 보시면 전원과 접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접지를 검사하는 거에 있어서 요거를 띄고서는 검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집게를 뭐 플러스에 놓고 프로브를 마이너스에 대는 방식을 쓰시잖아요. 원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진짜 점검하실 거면은 장착 꽂혀 있는 상태에서 점검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거를 빼서 측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원과 접지 검사하실 때는 그랬을 때는 좀 오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접지를 검사할 거면은 장착된 상태에서 접지 검사라든가 전원 검사를 해주시길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안에 뜯어보면은 이제 핀 텐션 불량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얘가 커넥터가 이제 조립됐을 때 그 압착 단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거기 불량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 불량 의외로 많이 있어요. LKN이라는 고장 코드가 떴을 때는 정보를 못 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파형 기계가 있으면 가장 빠르고 쉽게 끝나지만 파형의 장비가 없을 때는 실질적으로 유감 검사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좀 유념해 주시고요. LKN 고장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고차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개조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제를 개조해서 오는 사람들. 사제는 아니에요. 근데 개조를 해요. 얘들이 뭡니까? 개조했을 때는 이 차가 없는 차는 이런 게 없잖아요. 예. 너팅이 안 돼 있잖아요. 얘들 해보면 가관입니다. 철판 피스가 다 뚫어서 묻어요. 그런 식으로 할 때는 아니면은 관통해 갖고요 마포들 채우고 그런 식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얘들을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걔들 배선도 보면 이런 배선이 아니고 그냥 오색선 갖다 쓰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왔다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받으셔야 돼요. 센터를 잡는 거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 줄을 이용해서 잡을 건데 저희 아까 만약에 레이저로 센터 잡는 게 너무 싫으시다 그러면 이 줄을 이용해서 잡으시면 되거든요. 자, 지금 반대로 있다 생각하시고요. 차가 반대로 생각하시고 우리는 여기에 지금 앞에 범버에서 여기 기준차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의 공간만 띄워놓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풀어서 가슴에다 어떻게 거기서 보시면 앞에 이제 센터 잡는 게 플램을 사이에 놓고서 이게 얘가 보면 알루미늄으로 된 분네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는 또 두 분이 같이 하셔갖고
얘도 지금 플라스틱이니까 여기는 이 정도 돼 있죠. 그래서 앞에 거 같은 경우도 내려서 이 센터를 잡으시면 되고요. 먼저 앞에를 센터를 잡아야겠죠. 엠블럼 사이에서. 그래서 센터를 놓고 이제 뒤에 것도 잡아야겠죠. 얘를 충분히 당기고요. 이 정도의 여유가 있는데요. 여기를 먼저 테이핑 해야 됩니다. 여기 있었는데. 자, 요렇게. 이게 이제 앞에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레이저로 이렇게 싸서 그렇게 안 해도 되죠. 레이저로 안 봐도 되고. 이 상태에서 아까 했을 때는 이제 앞범버를 생각하면 2.5m 해놓고 높이 맞추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레이저로가 싫다. 나는 손 떨려서 못하겠다. 그러신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후측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측방은 앞에 센터 맞추고 뒤에 센터 맞춰서 띄워놓고 여기에 다 일단 끝났습니다. 한번 후측방은 땅을 바라보는 것보다도 하늘 바라보는 방향이 많이 88%에 플러스 마이너스 1.5도 7도. 그럼 되네. 잡으면 됐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기준이 되는 점이 있을 거니까 마스터나 슬레이브 둘 중에 하나가 기준이 될 거 아니에요. 문제 있는 쪽 말고 문제 없는 쪽이 기준이 되겠죠. 그렇죠? 먼저 이제 수직을 먼저 측정해서 진짜로 얼마 정도 틀어졌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평 각도가 33도로 되어 있습니다. 33도에 플러스 마이너스 3도 범위가 넓죠. 6도라는 범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각도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크로스가 되는지를 갖다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염두에 두시고 좀 되는데 또 지그에 보시면 이렇게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브라켓마다 지금 얘는 이제 이 상태에서 바로 조립을 하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조립하면 되는데 여기 이제 그 철로 된 거는 여기 밑에 가이드가 있습니다. 가드가 하나 있어요. 그 가드는 빼야지만 이게 지그가 조립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요것만 조정해놓고 근데 얘를 한 가지 할 때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면이 두 가지 면이 있거든요. 약간 턱이 있는 면이. 그래서 내가 어느 쪽에 선택하고 했을지만 선택하시고 여기도 턱 아니면 저기도 같은 쪽에다가 이 차 같은 경우에 여기에 끝에 돌출된 부위에다가 걸어서 조정하시면 되고 이걸 너무 꽉 조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꽉 조이게 되면 이 플라스틱이니까 약간 펴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장착하실 때는 우리가 33도로 맞췄잖아요. 그죠? 33도로 맞춰놓고서는 이거를 다시 조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맞출 거니까. 그래서 좌우 똑같이 위치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요거 레이저를 앞으로 비시면 바깥에 나오죠 지금. 레이저 이게 두 명이 있잖아요. 바깥에. 여기 자석이 하나 있어요. 자석. 그래서 이 자석을 요거다가 대서 그대로만 연결을 시켜주고 바닥면에다 비춰주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각도 재야지. 그냥 각도 뭐좀 이따 재고 33도 맞춰놓고 이게 너무 떠갖고 땅이랑 거기다 스티커 테이프 그냥 그래 놓으시면 되는데 얘는 지금 이제 33도를 훨씬 벗어났죠. 누가 보더라도. 근데 이건 있어요. 문제가 없는 쪽이 33도인데 지금 스펙상으로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3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33도로 맞춰줘요. 저는 그러니까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경고등이 없더라도 이거를 33도로 맞춰주는 게 중요하죠. 정석대로. 네, 정석대로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경고등이 안 떴더라도 그 고객한테 얘기를 해야겠죠. 예. 지금 범위 안에 들어오지만 얘가 지금 보더라도 거의 31도 정도 되거든요. 2도 차이. 네, 그죠? 2도 정도 차이 나는데 이거를 여기서부터 해서 맞춰도 상관은 없고요. 이게 보면은 3도씩 여유가 있지만은요. 3도보다도 더 해도 경고등이 안 뜰 수가 있어요. 경고등은 근데 경고등 뜨는 건 수평 때문에 뜹니다. 수직 때문에 뜨는 게 아니라 수평 각도가 틀어졌을 때 뜬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맞출 때는 여기 있는 거를 돌려서 빼낸 다음에 차체가 찌그러지지 않았지만 차체가 찌그러졌으면 이런 서비스 홀트를 이용해서요 뽑아내시면 되고요. 또는 어느 분이 말씀하셨던데 슬라이딩 있잖아요. 그거 연결해서 어느 정도 빼낼 수 있습니다. 이 패널 자체가 얘는 좀 단단한 편에 속한데 대부분이 보면은 손으로 빼면서 나오는 정도로 약하더라고요. 그리고 33도로 돼 있고 저쪽으로 한번 가서 해주세요. 그대로 옮겨서
위치 잡아서. 지금 우리가 이게 했던 거 여기잖아요. 일로 지나가야겠죠? 예, 이쪽에서 맞췄으면 저쪽도 그 위치에다가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각도가 틀어지지 않겠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거를 맞춰줘야 되는 거죠. 조정을 할 때. 그러면은 얘를 풀어서라도 이 정도까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잡아 당겨야 돼. 먼저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거 각도를 어떻게 맞춰. 근데 여기를 맞춘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그거 각도계를 한번 올려보세요. 그냥 33도, 32도에 맞는 거죠. 잠깐만요. 지금 그 각도를 한번 볼까요? 각도는 거의 대부분 맞죠. 대부분이. 근데 이제 위치 교차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예. 교차점이 안 맞을 때는 여기다가 와샤를 끼면 되겠죠. 두 개를 풀어서. 네. 요 지점을 이제 같이 맞춰. 네, 네, 네. 10mm를 한번 풀어볼까요? 네. 살짝만 할게요. 살짝만 할게요. 살짝만. 그러니까 와샤를 된다는 가정하에 이 정도죠. 예. 조금만 더. 네. 여긴가요? 예. 딱 꼭지죠. 근데 지금 이거를 꼭지점을 맞춰드려도 각도가 33도에서 벗어났잖아요. 예. 그죠? 어느 정도? 지금 보면 아까랑은 거의 대부분 맞나요? 32도? 33도. 32도 정도 되는 건가요? 31도 되게 많죠. 31도? 예, 31도. 네. 대충 됐어. 30도. 31도? 30도. 31도 정도 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기를 맞추려고 그러면 요거 와샤 푸른 다음에 와샤를 한 장씩 먼저 대죠. 예. 근데 무슨 우리가 봤을 때 이거를 수평을 맞추려고 이걸 와샤를 댔을 때 얘가 이렇게만 된다고 이게 수평이 맞는 거 아니거든요. 예. 약간 3차원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예. 수직은 그냥 요 위에 아래에만 조정해도 수직은 맞아요. 봤을 때는. 근데 수평에 대한 거는 내가 시뮬레이션을 해보서는 와샤를 대야겠죠. 그죠? 지금은 설치가 된 게 여기잖아요. 예. 그 부분.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여기까지는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크로스가 돼야 되는 게 맞는 얘기죠. 크로스가 돼야 되는 얘기. 그러니까 100이면 100 신차들을 뜯어서 보게 되면 크로스가 정확하게 맞아요. 정확하게 크로스가. 그래서 요거를 장착할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장착면에다가 근데 아까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 정도 틀어졌다 그러면 얘는 그냥 출고시키면 바로 또 경고등을 뜰 수 있어요. 그러니까 33도래도 저쪽하고 이쪽하고 감지 영역이 틀어져 버리는 거죠. 감지 영역이. 그러니까 이쪽은 10m에서 감지를 했는데 저쪽 같은 경우는 10m가 감지를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고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크로스가 체크가 안 됐던 부분. 그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 공장에서 수리를 해온 차들 같은 경우에는 수평 보셔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공장에서 백판넬을 바꿨을 거 아닙니까? 백판넬을 바꾸고서 그냥 그 사람들은 이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수평계를 띄워놓고 이쪽하고 브라켓을 봐야 되잖아요. 예. 그죠? 이쪽 수평을 먼저 보셔야 된다. 그것도 문제. 그러니까 저 장비가 두 개가 합치면 여러모로 이렇게 활용도가 있다는 얘기죠. 두 개 합쳐버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맞춰서 진행을 했다고 이제 여기 있었네. 이게 안 맞는 게 아니었어. 이게 바깥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바깥으로. 요거를 진행을 하고 나서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우리가 아까 했던 그 스캐너로 보는 거를 한번 할게요. 요 작업을 다 그냥 각도를 맞춰놓고 이 작업을 해서 이 작업이 총 몇 회를 진행한다고 했죠. 5회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5회를 진행을 해주셔야지만 되지. 근데 내가 그냥 얘가 어째 통신 불량이 나서 각도 조정 안 하고 얘만 단품으로 바꿀 때는 그냥 한 번만 하시면 돼요. 베리언트 코딩하고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베리언트 코딩이 먼저예요. 무조건 교환했을 때 베리언트 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각도 조정 들어가면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각도를 조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작업을 해라는 얘기죠. 후측방에서. 그래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거. 그리고 얘가 이제 세 군데가 있으면 네 군데가 장착되어 있는 것보다 세 군데 장착되어 있는 게 각도 맞추기가 되게 쉬운데요. 그러니까 주로 그런 지그라든가 그런 게 없을 때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필 때 여기를 약간 유림 시킨 다음에 여기다 이제 드라이버를 대서 판넬을 빼냅니다. 나머지는 다 와샤로 조정을 진행을 하는 건데 이게 방법이 없어요. 뭐 몇 장을 대야 되는지. 근데 세 장을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와샤를. 세 장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와샤를 대야 된다는 얘기죠. 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쉬워 보이세요? 레이더가 쉬우세요? 이게 쉬우세요? 레이더. 레이더.
전방 레이더 훨씬 나은 거였어요. 제일 쉬운 거는 카메라겠지. 제일 쉬운 거는 카메라겠지. 근데 이 쉽고 안 쉽고를 떠나서 내가 정확하게 이걸 보정하는 작업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그다음에 장비를 다루는 그런 거를 익숙해져야지만이 되는 거지. 이게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교육을 받아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내가 이걸 해봐야 되는 거죠. 장비 설치하는 거 이런 거 다 한 번씩 해봐야지만이 보고 알고 실질적인 차가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로그 작업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업체가 이런 후측방 이런 에이다스 관련된 걸 고치는 거를 몰라요. 그래서 좀 이거 홍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라는 거. 뭐 가까운 공장 거래하시는 분 있으면 그쪽에다가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실수들을 많이 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차종이 한 차종이 있죠. 그랜저 HG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각도가 틀어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캘리브레이션 이상 뜨면은 그 레이더를 갖다 3V 200짜리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 장착하실 때는 근데 이거를 너무 대충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거 작업장이 좁아도 상관없잖아요. 차를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 되거든요. 거꾸로 내도 되고. 작업장 공간 깊이에서는 문제가 별로 안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이거를 진짜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QR 코드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영상 한 번씩 보시고요. 거기 있는 거는 장비를 어떻게 세팅해야 되고 내가 각도계를 쓸 때 뭐를 봐야 되는지 그 삼각형 꼭지점을 보는 거를 갖다가 유심히 좀 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갖다가 안 보고 그냥 무심코 내가 이쪽 돌릴 때 하고 이쪽 돌릴 때 쓰잖아요. 그런 부분이고 대부분이 그 스캐너에도 나와 있지만 스캐너에서 이제 그런 걸 안 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레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신경 쓰실 게 뭐냐면 아 얘가 과연 QQ 값을 입력해야 되는 차인지 아닌지는 레이더를 뒤에 보면 나오고 그런 시리얼 넘버 나 없으면 그냥 QQ 값을 입력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소형차들 같은 경우에는 90도가 기준이 됩니다. 90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90도에 맞춰준다는 게 있고 두 차종은 말씀드린 대로 스타리아하고 아반떼 CL7은 블렌즈로 안내해 줍니다. 정렬 실패 뜨는 차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차종별로 금액은 좀 달리 받으셔야 됩니다. 아까 나와서도 얘기했었는데 아반떼하고 F스를 똑같이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 주로 대부분이 그 위쪽에서 이거 작업을 했을 때는요 주로 금액대가 한 20에서 30만 원 사이에 책정됩니다. 조정만 해주는 거예요. 전방 레이더나 뭐 앞에 후측방 레이더를 똑같이 동일하게 받습니다. 이렇게 클레딩을 쪄야 되는 차들 같은 경우도 이 클레딩이 손상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손이 더 많이 가요. 얘는 이렇게 뜯을 필요는 없고요. 이 뒤에서 휠가드를 뜯으면 뒤쪽에 키를 이렇게 누르면 여기만 떨어집니다. 이게 밖에서 잡아당기는 게 아니고 이 휠가드를 뜯으면 키를 누를 수 있어요. 누르면 자연스레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벌려놓고 범퍼를 뜯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약간 귀찮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이. 이런 정도의 반발을 뜯는데 누구는 뭐 20만 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더 많이 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찌그러진 거를 피는 거거든요. 네. 각도를 맞추는 게 의외로 상당하게 이게 수평을 맞추는 게 수직은 그냥 수직만 맞추는데 되게 쉬운데 수평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저쪽하고의 각도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먼저 얘를 껴서 시뮬레이션을 하신 다음에 끼셔야 된다니까. 그 어느 정도 얘를 이렇게 돌려서 저렇게 돌려서 할 때 와샤를 이제 어느 대각선으로 놓을 거냐 아니면 그냥 수직만 놓을 거냐. 그러니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요 와샤를 한 3정 정도 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그러다 보면 하나씩 빼죠. 와샤를. 요게 이제 요 작업이 한번 제대로 맞추시려고 그러면 요 작업만 1시간 정도 걸리시는 분도 있어요. 요거 맞추는 게 1시간 정도 걸려요. 이렇게 맞춰도 틀어지고 저렇게 맞춰도 틀어지고 그럴 때는 뭐 과감하게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제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백패널을 갖다가 바꾸지 않고 하는 작업이잖아요. 백패널을. 백패널을 갖다 바꾸지 않고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평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지침서에 뭐 저거 같은 경우에는 반바퀴 돌리면 몇 도가 된다는 게 정비실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거 같은 거 레이더는. 근데 얘는 와샤를 뭐 한 장 된다고 해서 얘가 뭐 바뀌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를
들어와서 내가 직접 한번 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직접 안 해보셔서 이게 되게 어려운 것처럼 느끼는데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세팅하는 거.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죠. 내가 이거를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데가 문제가 돼요. 그리고 뭐든지 베리언트 코딩. 여러분들이 진짜 아까 찍으신 거 2차 차대번호 가지고 들어가셔갖고 내가 한번 보셔야 돼요. 그 화면 들어가서 옵션의 사항 들어가서 그래야지만 다른 차들 들어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딩이 잘못돼서 들어왔는데 엉뚱한 거를 바꾸게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코딩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내가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른 차 수입차는 코딩 잘못하면 벽돌돼 버려요. 근데 현대기아는 그건 없어요. 잘못해도 경고등만 뜨는 거지 벽돌되지는 않아요. 그나마 근데 한 번에 제대로 입력해 놓은 것도 있고요. 그런 거를 잘 이용하시면 여러모로 쓸모가 있습니다. 그 RSA 화면 들어가서 보시면 그런 부분은 또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쉴 때 잠깐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현대기아 차 타고 계시면 여러분 거 차대번호 갖고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내 차가 어떤 옵션이 들어가 있는지. 그래야지만 다른 차가 들어왔을 때도 이게 대처가 되거든요. 근데 안 해보시고서는 계속 미룰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귀중한 시간 내가서 이렇게 이틀 동안 하셨는데 그래도 한 번 정도 하셔갖고 해야죠. 이게 지금 앞으로는 이거 아니면 뭐 계속 나옵니다. 전기차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이 에이다스는 전기차 이런 거랑 상관없어요. 다 통합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도 슬슬 전기차 저희 업체에 들어오거든요. 이런 에이다스 관련 보장들이. 그 차가 사고 안 납니까? 나잖아. 사고 나요. 그때는 우리도 어느 정도 준비는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갖고 있고요. 이거를 구매를 하는 게 언제 써먹을까 그러지만 그래도 구매를 하신 게 아닙니다. 네. 갖고 있어야지만이 뭐든지 대처가 되겠죠. 그 얘기를 했는데도 그 공장 하면 되잖아요. 차트에 갖다 놓고 간단하게 끝나는 건데 그냥 대부분이 그런 거를 겪어보지 않고 그냥 1대1 교환만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됐건 간에 우리가 그 코딩에 대한 부분이 현대기아처럼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요. 간단하게 잘 돼 있어요. 수입차에 비해서. 지침서대로만 해주시면 근데 지침서가 100%다 완벽하지는 않고요. 현재. 근데도 불구하고 믿어야 돼요. 거기 주행하다가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뭐 눈이 많이 안 오기 때문에 그런데 윗지방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위에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겨울철에 운행하다 보면은 그 레이더 가렸다고 이제 멘트도 뜹니다. 눈이 묻어서 레이더 가렸다고 뜨는데 그런 부분이 후측방도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측방 시스템 제어를 중지했다는 멘트가 떠요. 근데 시동을 껐다 키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레이더가 양쪽이 다 나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점검하려고 그러면 시운전을 해보시면 알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명확한 사고도 없는데 고장 코드도 없는데 만약에 그런 멘트가 떠요. 후측방을 제어를 잠깐 중단한다. 멘트가 뜨게 되면 여러분들 이거 좀 감각이 필요한데 원래는 한 3차선이면 제일 좋고 2차선밖에 없다 그러면 양쪽으로 옮겨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감도가 틀립니다. 서서히 감도가 틀려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양쪽이 똑같이 몇 메다에서 똑같이 감지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달리 감지가 이제 안 되는 놈이 생겨요. 잘 안 되는 놈이 감지가. 그래서 그쪽 안 되는 놈이 바로 문제가 있는 레이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레이더를 교체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 자, 교체를 하게 되면 뭐 해야 된다? 무조건 베리언트 코딩. 그렇죠? 베리언트 코딩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뭐 해야 된다? 보정. 지그 갖고 보정하는 게 아니고 스캐너. 그러니까 베리언트 코딩, 교환할 때 베리언트 코딩 보정은 무조건 쫓아갑니다. 맨 먼저 순서는 베리언트 코딩이 첫 번째 순서가 되는 거고. 내가 이제 아까처럼 예를 들어 앞에 레이더가 날아갔다고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내가 레이더를 바꿔야 되는데 그럴 때는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값을 보려고 그러면 그런 연습이 평상시에도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 개조를 해놓은 부분이 멀티펑션 카메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BSD를 개조해서 오세요. 순정처럼 해서 와요. 그러니까는 걔도 통신 라인에 연결을 합니다. 합류하게 만들어요. 근데도 우리가 지금 스캐너에 보면은 차대 번호 읽어서 그 적용되는 것만 표출해줘요. 근데 이제 BSD가 장착이 안 된 놈들이 어떻게? 여기 껴들었잖아요. 걔는 못 읽어드려요. 그래서 그런 걸로 알 수 있죠. 아, 이 차 개조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조한 차들 같은 거에 그런 경우 들어왔을 때는 거의 2배 받아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 내가 그만큼 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마 뜯어보면 아실 거예요.
다 악관입니다. 뜯어보면. 조잡하게. 네? 조잡하게 는 아, 엄청 조잡하게 해놨어요. 철판 피스로 박는 데는 허다하고요. 이거 아예 뚫어서 마포도 채우는 데도 많고. 그러니까 뚫어서 높이 맞춘다고 거기다가 이제 너트 하나 껴놓고 높이 맞추는 데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해지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 철판 피스로 이렇게 박아놨어요. 대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금액도 싼 것도 아닌데 내가 보니까 얘기 들어보다 100만 원, 150만 원 정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착해주고. 근데 저 거울까지 다 바꾸는 거잖아요. 거울에 이 들어와야 되니까 거울도 바꾸고 저 스위치까지도 다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개조되고 우리가 스캐너를 연결하지 않고는 얘가 개조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를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있으면 이거 엘캔 같은 거 아까 고장꽃 떴을 때 그냥 찍어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고생을 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봤을 때 이쪽인지 아닌지를 먼저 구분해야 되잖아요. 어느 쪽에서 엘캔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고장코드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갖다 했을 때 찾아내려면 장비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까지 이제 경험상 말씀드린 아까 이제 정비 사례도 좀 보여줬지만 대부분이 코딩 불량, 그다음에 각도 불량이 많아요. 코딩하고 각도, 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제가 오늘 여기를 부딪혔는데 얘가 한 일주일 동안 운행 잘 안 한 차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얘가 보정하려고 그러면 시동 끄고 보정하려고 그러면 시동 끄니까는 이게 한 달 동안도 경고등이 안 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고객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장거리 가려고 고속도로 올렸는데 중간에 얘가 띄우는 거지. 측방 경고 시스템을 점검하라 하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그런 고장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캘리브레이션 이상이 뜨게 되면 고객하고 문진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내가 사고 냈는지 아니면 남이 와서 우선 갔는지. 지금도 여기가 살짝만 밀어도 범퍼는 손상이 안 갈 수 있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이 뜬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스캐너로 그걸 갖다가 보정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고객한테 얘기해가지고 보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그냥 보내시면 안 됩니다. 타보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고장난 상태입니다. 얘가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주변에 뭐 다 구매하시지 않을 거지만 필요하시면은 뭐 누구 통해서라도 해야겠죠. 절대로 그냥 보내시면 안 됩니다. 캘리 의상 뜨면 절대로 그냥 보내시면 안 돼요. 정렬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손상이 가 있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거기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정비사한테도. 그런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 만약에 뭐 어떤 고장 코드라든가 이런 게 궁금하시면 저한테 직접 전화 주시면 제가 좀 알려드릴 거고요. 우리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